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의 운영 목적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모자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뒤에 돈이 따라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야기는 돈 따라가지 마라. 내가 돈을 잡으려고 한다고 돈이 잡히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따라올 수 있는, 돈이 알아서 나한테 붙을 수 있는 조건들을 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만들어주면, 그죠? 돈이 그럼 알아서 시간이 지났을 때 붙어와 있다. 돈이 알아서 날 따라올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거죠. 여기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른 길이란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바른 길이란 개념은, 물론 뭐 투자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지금 세상을 안 좋게 봐서 하방으로 그죠?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에다 저는 베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투자가 옳다라는 개념으로 그게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고요. 왜냐면은 뭐 물론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럭저럭 저의 방향성에 맞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의 투자 결정이 옳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 못 보죠. 아무도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투자가 아직까지는 옳았었죠. 근데 이게 앞으로도 오를지 또 그리고 지금쯤 내가 내리는 이런 투자 결정들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내 판단이 옳다 그르다를 이거 판단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제가 올해 1월 달 혹은 작년 12월 말에 내려던 투자 결정이 몇 개월이나 지나서 최근에서야 그때 내 결정이 옳았습니다라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검증하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죠. 중요한 지지선에 왔는데, 참 중요한 저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항을 돌파한 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하겠다라는 판단이 미래에 가보니까 틀린 걸 수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투자 방향성에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그 바른 길이란, 옳은 길이란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어떤 심리적인 것, 뭐 투자자로서의 본분, 투자자로서의 자세, 혹은 더 나가서 뭐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고 투자자로서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욕심내지 않고 그죠? 언제나 냉철하게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일어나갖고 시장 잘 참여하고 시장을 잘 관찰하는 그런 뭐 성실성 이런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냥 도덕책에 나와 있는 뻔한 그냥 성공한 사람의 그런 뭐 개념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이 금융시장, 이 주식 투자 이런 바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닥이라고요. 물론 자기 관리가 안 중요한 건 없는데 특히나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이게 이 바닥이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 몸 관리, 이 나의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그런 마인드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게 바른 길이 중요하다라고 어젯밤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여튼 심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올바른 인간으로서 올바른 투자자로서 방향성 잘 맞게 살아간다면 그죠? 그래서 분명히 돈이 따라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가 좀 아침부터 길어졌죠. 빨리 어젯밤 미국 증시 점검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했어요. 어제 밤 영상에서 이미 다 드리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긴 했는데 하루 하락한 거하고 이틀 연속 하락한 거하고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다고요. 하루 하락한 거는 뭐 하락이 일시정지했네, 아니 저기 상승이 일시정지했네요. 눌림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이틀 연속까지는 좀 이거는 눌림의 관점이라고 보긴 좀 껄끄러운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된다. 근데 어젯밤에 하락 마감 하긴 했죠. 물론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근데 2거래일 연속 멈췄다는 것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급등 변동성을 확대시킨 상황에서 저 2거래일 동안 저렇게 멈춰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멈췄으니까 이제 뭐예요? 멈췄네. 또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리가 4100이란 어떤 지지선이었죠. 4100이란 지지선을 어젯밤에 테스트했는데 붕괴됐네. 그럼 이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언제까지? 뭐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이날 시가 4140을 돌파한 차 가기 전까지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오늘 밤부터 제 생각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부터요. 오늘 밤에는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검증을 했으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저항이 쌓여 있음, 그리고 4100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음 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거니까 오늘 밤부터는 그죠? 미국 증시 하락 배팅 움직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근거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만약 오늘 밤에 폭락했어요. 폭락하는 걸 당장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 천천히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 치면은 이제 한 숟가락씩 우리가 뭔가를 얹어가는 그런 걸 하면은 가장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뭐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죠. 갑자기 폭락을 하면 내가 하방 포지션 다 못 잡았는데 폭락을 해버리면 아쉬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하늘의 뜻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 게 아쉬우셨으면 어젯밤에 위험을 더 감수하셔서 어젯밤에 밤을 새셔서 뭔가를 하셨었어야 되겠죠. 어젯밤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셨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어젯밤에 그냥 주무시고 그냥 보셨다면은, 근데 사실 어젯밤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죠? 위험을 더 감수하셨으니까 만약 오늘 밤에 폭락하는 거 어젯밤 위험 감수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드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전부 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라 생각하고 안전을 택한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오늘 폭락하면 그런 거 못 먹게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얼마나 먹냐 못 먹냐가 아니고 이 올바른 방향성 가지고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하여튼 4100 붕괴시키고 이제서야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왔으니까 움직이시면 된다. 움직이시면 될 거다. 이제 움직여도 이게 정석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어요. 12800을 붕괴시키거나 혹은 7월 29일에 시가 12920인데 이런 자리를 종가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뭐 일단 이 정도면은 뭔가 믿고 한번 베팅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 12970 정도 자리, 그러니까 이 7월 29일 날 양봉을 완전히 극복하지만 않으면은 또 그죠? 7월 29일 날 종가 정도 12970대는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차 가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게 생겼습니다. 숫자만 다른 거예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급등이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시장이 급등했는데 이런 급등이 속임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슬슬 이제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적합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변동성 지수가 살아나는 조건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잘 마무리를 해준 겁니다.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대략적으로 24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어떤 저항인데,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갭상승 출발을 크게 했잖아요. 빅스가. 이렇게 갭상승 출발하면 이게 살아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쭉 죽었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움직임이었거든요. 저는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게 빅스가 쉽게 죽겠다는 생각이 없구나,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구나라고 좀 어젯밤에 좀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빅스가 24를 완전히 돌파한 척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 지지력이 좀 상당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UVXY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젯밤에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살아났거든요. 이 하루 만에 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좀 탄탄하게 확인하긴 했어요. 이제 어딜 넘어가면 될까요? 지난번에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는 박수 칠 만한 일이겠죠. UVXY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그죠, 여기 이 자리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이게 언더슈팅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 직전 저점을 아직 회복하진 못했지만 이거 회복하면 이제 다시 대박인 겁니다. 이거 회복하면요. 이걸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 엄청난 저항이잖아요.
엄청난 저항인데 이걸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돌파 한작된 건 아니니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을 잘 보자는 거죠. 이제 아무튼 아래쪽으로도 약간 지지력이 생겼고 위쪽으로는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 갇혀 있는 건데 얘가 만약 이 라인을 돌파 한착하면 이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고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제 어딘가를 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왜 갑자기 증시가 또 흔들흔들했냐 이런 이슈적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고 참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가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이런 거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비제조업 PMI 요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히 없고 기업 실적 발표도 끝났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제 침체와 관련된 그런 우려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니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해서 그런 뉴스가 나온 건지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건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했으면 그 다음날 온통 좋은 뉴스들만 쫙 떠 있어요. 헤드라인을 보면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락 마감한 날에는 안 좋은 뉴스만 수두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절대자 한 명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런 데서 좀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 좀 살펴볼게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인플레 정점을 못 봤다라고 했습니다. 연준이 할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9월달에 50bp 올리는 게 맞긴 맞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75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 싸움이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님이 야 우리 잘 될 수 있어 우리 인플레 잡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면 갑자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연준 사람들이 쭈루시 나와가지고 갑자기 험상궂은 갑자기 안 좋은 표정을 막 지으면서 인플레 우려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제히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조금씩 좀 자세한 내용들 한마디씩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리브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인플레가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써있죠. 인플레이션이 2%까지 하락하는데 더 많은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소 더 오래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밤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하긴 했습니다. 9.1%의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라며 2% 물가 목표치와 비교할 때 갈 길이 멀었다라고 했죠. 그죠?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는 PCE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여전히 CPI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지표가 CPI가 9.1이 나오는데 지금 기준금리 미국 2.5인데 2.5로 9.1을 잡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죠. 연준 사람들도 이런 거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님은 일단 질렀죠. 우리 중립금리에 왔습니다라고 일단 질렀어요. 일단 자신있게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연준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연준 내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냐? 2.5가 중립금리가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살짝씩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비공식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쭈루시 나오니까 뭐 시장이 다시 긴축 우려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만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 관련된 뉴스들인데 뭐 반대매매 공포를 잊었는지 개인들이 빚을 뭐 한 달에 7천억을 증가시켰다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봐도 이게 증시에 바닥이 안 나왔다라는 걸 좀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엔요. 이게 개인들이 포기를 해야 주식이 이제 오르거든요. 지금 하락장이죠.
하락장이 끝나려면 개인들이 포기를 해야 돼요. 개인들이 주식 그만 사고 개인들이 주식을 한번 엄청나게 몽땅 집어 던져야 되는데, 눌림시 매수다, 지금 빚을 내서 주식을 살 때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그죠? 심리적으로나 어떤 측면으로나 이게 증시 바닥의 근처의 모습이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악재죠, 악재. 한국은행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 감안하면 통화 정책이 다소 뒤처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다소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게 다소 뒤처진 게 아니죠. 저 멀리 뒤처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천안쯤 왔다고 다 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안쯤 왔는데 지금 다 왔다고 지금 그러는 듯한 느낌입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 결국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부 다 악재예요, 그죠? 하여튼 신기해요. 시장이 좀 상승을 멈추니까 이런 악재들이 쭈루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물론 한국 이야기는 아닌데 중국 이야기긴 한데, 뭐 헝다와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헝다 관련된 이슈는 저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긴 보는데요. 글쎄 모르죠. 헝다 관련돼서 아직,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은 다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헝다 관련된 소식에서 이제 다른 데로 뭔가 파생돼서 혹은 이 위기가 전이가 돼서 다른 데로 불똥이 튄다면은 또다시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 저는 헝다 이슈가 시장에 다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모기지 상환 안 하겠다는 그런 운동도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좀 시끄럽긴 합니다. 이런 악재들이 다 같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 증시 하락했다 볼 수 있겠죠. 증시 하락뿐만이 아니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래간만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일단 보겠습니다. 이미 왕창 훼손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는 일단 맛이 갔다라고 보고, 일단 상승 추세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죠?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보고, 일단 하락 추세 중입니다. 하락 추세 중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급반등을 해서 중요한 라인을 살짝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라인을 워낙 강력하게 한 번에 붕괴시켰고, 그 뒤로도 계속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여 있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반등 제 생각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요.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거 급락시켜서 붕괴시키는데 큰 힘이 든다고요. 근데 이 큰 힘을 썼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며칠간 더 빠졌으니 이런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다시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일단 느낌상 아래쪽으로 갈 게 아니었으면 이 라인을 이렇게 붕괴시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라서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 근데 어젯밤에는 다시 긴축으려 이러면서 이 금리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거, 근데 반등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추측이죠. 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긴 해요. 상승 추세는 끝났으니까요. 여기 붕괴시키면서 상승 추세는 끝나긴 끝났으니까 하락 추세이긴 하니까요.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지금 단기 반등 중이죠.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반등하면서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사실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좀 많이 축소가 좀 되었던 날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차 차이인데, 이게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데 어젯밤 거의 역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긴축 우려 이러면서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었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시작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장 개장 전에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국채금리가 거의 0에 가깝게 붙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역전될 뻔했어요. 근데 차트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거의 2까지 내려왔었는데, 하여튼 거의 역전 직전이다라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마 여기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야기 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어젯밤에 역전되진 않았어요. 역전될 뻔했죠. 네, 역전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사실 어젯밤에 금리가 좀 반등할 만하긴 했던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0 정도 자리 되면 반등할 만한 이유가 좀 충분하긴 하거든요. 0이란 이런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일단 금리가 반등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심각하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저게 역전되는 순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하고 3개월물 차이 계속 보자라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이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올라야 된다고요. 그죠? 이거 앞으로 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잖아요. 근데 9월 달에 FOMC에서 최소 50에서 75bp 올릴 거 아니에요. 3개월 뒤에 금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3%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건데 2.5니까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되죠. 이 조만간 역전되긴 역전될 거예요.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게 적합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급등을 했고요. 뭐 2년물 금리 같은 것도 보시면 일단 급등을 하긴 했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요거 같은 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폭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툼에 나올 때까지 가겠죠. 제 생각엔. 역사적으로 봤을 때 0.5까지 마이너스 0.5까지 보통 찍긴 하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0.4, 0.5 부근까지 엄청난 투매를 통해서 한 번쯤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경기 침체 증거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예고편 이런 걸로 보일 수 있다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세상에 2년 돈 빌리는데 10년 돈 빌리는 것보다 금리가 더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황, 채권 시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꿈틀해야 될 자리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꿈틀할 수 있는 자리예요. 꿈틀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꿈틀했고요. 여기서 다시 상승 전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란 이야기까지는 못하겠고 아직까지는 이 단기 조정, 단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여기 돌파 한착 해야 된다라고 봐요. 최소 여기를 돌파 한착 해야지 의미가 있고 여기도 지금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항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 이건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단기 하락 추세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만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튀어나온 이런 건 일단 굉장히 자연스럽고 제법 강력한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으니까 일단 이 방향성 전환도 가능성에 넣어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급등했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달러도 올라오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들도 어제 미국 증시도 안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한국 증시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달러 인덱스 어제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다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3자리 103.7인가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이게 추세의 전환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전 달러 강세의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어젯밤에 양봉이 나왔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를 얼추 다 살펴본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95달러가 워낙 중요한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붕괴시키더라도 한 번에 붕괴시키고 나서도 하루 정도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일단 95달러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못 넘어갔죠. 저기 저항이 있네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하락해서 여기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키고 전저점 자리 90달러를 붕괴시키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가 요렇게 계속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 요렇게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아직까지 뭐 완전한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붕괴시켜서 이게 계속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럼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금리하고 어떤 유가하고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것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이런 데도 이런 언론에서도 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충분히 합리적인 이야기라고요. 이게 국제유가 하락하는 게 경기 침체 가능성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합리적인 이야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분위기 안 좋은 조건들 갖춰놓고 시작했죠. 원달러 환율과 미국 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분위기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안 좋은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62,000원이 아무튼 계속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근데 62,000원 터치도 못하고 이렇게 밀린다면은 심각한 것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66,600원, 65,500원이 붕괴돼야 삼성전자는 중요한 라인이 붕괴되는 거니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96,300원인가 96,400원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락을 하지도 못하고 일단 버벅버벅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자리 붕괴되면 다시 뭐 전저점까지 가능성이 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기술적인 자리를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 선물은 321.7자리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이겠네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이나 혹은 뭐 325자리를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 지난 4거래일, 3거래일째 어떤 매도 세력, 저항이 누적되었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누적시킨 게 아니죠. 이건 세력들이 누적시킨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뜻인 겁니다. 그죠? 아, 지난 3거래일 동안 큰 손들이 여기다가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을 믿고 나도 한 숟가락씩 여기다 저항을 누적시켜 볼란다. 나도 여기다가 인버스를 한 숟가락씩 얹어 볼란다. 그런 생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은 321.7이라는 자리를 완전히 와장창 붕괴시키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는 걸 확인하고 하방 포지션에 진입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은 또 강하네요. 그죠? 분위기 참 묘하네요. 코스닥은 그죠? 최소한 뭐 1150은 붕괴시켜야 되는데 1150도 붕괴시키지 않고 이러면은 그죠? 이러면 깝깝하겠죠. 하여튼 지금 자리 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 또 계속 올라가겠다는 그림이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손해는 누적시키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익을 누적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풋옵션들 관점에서도 이 특정 자리 지지선을 계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로 오늘 뭐 해야 되나요? 1307원 지지력 테스트 하면 되겠습니다. 1307원을 벌써 훌쩍 올라왔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요렇게 저항을 누적시켜 놨는데 세상에 요거까지밖에 안 빠지고 다시 튀어오르네. 심각한 거죠. 그죠? 이런 점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끄떡도 없고요. 코스피의 하락 추세도 끄떡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하락 추세도 끄떡도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실 딱히 고민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증시에서 고민할 건 구체적인 진입 타이밍에 관련된 이런 게 고민이지. 한국 증시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너무나 모든 것이 좀 명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고민이죠. 그죠?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겠으니까 이게 시장의 의중이 과연 뭘까? 속임수일까? 혹은 진짜 수세 전환을 하겠다는 걸까? 이런 건 의심해 볼 만하죠. 근데 한국 증시는 의심해 볼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